은길씨의 책갈피. 이 시간은 신영복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중 인간의 이와 자기 성찰에 관한 담론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자기의 사상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그 사람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빙산은 바닷속에 더 큰 몸체를 묻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상도 글이나 말로 표현된 것보다는 더 깊숙한 곳에 그것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언설 속에 무의식 중에 녹아들어가는 그러한 정신적 연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연상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고파라는 노래를 부를 때면 그 노래와 함께 연상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상세계입니다. 그 연상세계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인간의식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연상세계를 주목함으로써 우리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내가 연상세계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독방의 무료를 달래기 위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징역 초년에 독방에서 자주 허밍했던 노래가 영화 부배의 여인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내가 감옥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영화이기도 하고 그 영화의 첫 장면과 함께 흐르는 주제곡의 선율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사한 오빠의 친구이자 레지스탕스 대원이고 지금은 살인죄로 7년째 복역하고 있는 연인 부배를 접견하라고 하는 마라의 프로필이 열차 차창의 실루엣으로 뜨면서 독백과 함께 주제곡이 흐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역시 처음에 열차 차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주제곡의 잔잔한 선율로 끝납니다. 내게는 마라처럼 적겨놓는 사람이 없었지만 독방에서 자주 그곳을 허밍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와 함께 연상되는 연상세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상세계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연상세계는 대단히 창백했습니다. 노래의 연상세계와는 달리 내가 구사하는 일상적 개념의 연상세계는 매우 관념적이었습니다. 실업이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이러저러한 경제학 개념이었습니다. 빙고는 엥겔계수가 연상되었습니다. 메마른 이론과 개념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생각이란 얼마나 창백한 것인가. 창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비정한 것인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실업이나 빈곤이란 단어에서는 이론이나 개념에 앞서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이 연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사상된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구사하는 단어들로부터 그 연상세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사람의 얼굴은 창백한 연상세계에 사람을 심으려 했던 노력이 실패로 끝난 아픈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의 연상세계와는 달리 내가 자주 구사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의 연상세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상세계라면 휴머니스트는 고사하고 파시스트와 다를 것이 없겠다는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연상세계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실업이라는 단어의 연상세계에 사람을 심기로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실업자 친구의 얼굴을 연상세계에 앉히는 작업입니다. 온종일 행상과 막노동으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그를 실업의 연상세계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실업이란 단어와 그 친구의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면 나의 생각 자체가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 될 듯 했습니다. 실업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분단, 민족, 양심 등 내가 자주 만나는 단어에 지인들의 얼굴을 심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연상세계에 사람의 얼굴을 심는 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연상세계란 독방에 앉아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연상세계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추억이 되고 연상세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상세계를 심는 일은 독방에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방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상세계를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 연상세계를 채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과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불러오는 추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4살 때의 유년 시절까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겪은 크고 작은 일들과 만난 사람들을 불러내어 다시 추체험했습니다. 이웃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해방 공간의 사상적 반목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오랜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잠시 스치듯 지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머물면서 내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상세계에 사람을 심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독방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독방의 추체험입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으리라고 기억됩니다. 신년식이 끝난 추운 교실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새해 각오를 한 사람씩 차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난로도 피우지 않은 추운 교실에서 우리는 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대답이어서 끊기고 꾸물대기가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대답하는 속도가 조금씩 붙어가다가 어느새 장난기까지 곁들여가며 한 사람이 숙제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얼른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어갔습니다. 숙제, 심부름, 거짓말 등 몇 개의 가구가 번갈아 리듬을 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이었습니다. 한 녀석이 그 리듬을 끊고는 주섬주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오할 게 없는데요. 선생님이 왜 없어?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야, 아무거나 얼른 대 하고 핀잔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주섬주섬 주워 삼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이란 강물처럼 흘러가면 그만인 것. 굳이 1월 1일이라고 무엇을 각오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렸던 우리들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었지만 우리 교실은 그 말이 갖는 철학적 깊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 이야기를 내가 할 걸. 그 친구의 이름은 끝끝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신나게 리듬을 타고 숙제 아니면 심부름을 댔던 나로서는 뼈아픈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가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출소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옥중 서신의 일부가 발췌되어 평화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후배와 지인들이 양심수 석방운동의 일환으로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연재의 연장선에서 아예 책으로 출판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책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받고 혹시라도 출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한 부모님이 출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잠시 미루었다가 출소와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소개하는 것은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색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물론 책 제목도 내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였다면 설마 사색이란 외람된 단어를 쓸 리가 없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평화신문에 연재될 때의 제목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옥중 서신 속에 조금이라도 사색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월이란 강물같이 흘러갈 뿐이라고 했던 그 친구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물의 이야기가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후 살아가면서 조금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연상세계도 그렇습니다만 나는 나의 정체성이란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겪은 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난 사람과 겪은 일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일들로부터 격리된 나만의 정체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관계다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독방은 내게 최고의 철학교실이었습니다. 연상세계에 사람의 얼굴을 심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대신 서울의 얼굴을 나의 연상세계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증오했던 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되었던가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신입자들 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입자가 지하철에 대해 전혀 무지한 우리들을 앞에 놓고 지하철이 자기 것이나 되는 듯이 한참 사설을 풀고 있는데 그때 칼같은 그의 핀잔이 날아들었습니다. 야, 지하철이 니네 자가용이냐? 밤티 보는 주제에 지하 좋아하고 있네. 또 제3한강교가 준공되고 제3한강교 노래가 바깥에서 유행할 무렵이었습니다. 신입자가 몇 사람을 불러 옆에 앉히고는 그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그때 느닷없이 그의 날선 핀잔이 또 날아들었습니다. 야, 잠 좀 자자. 한강물이 제1한강교, 제2한강교 밑으로는 안 흘러가냐? 그는 서울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서울에 대한 증오는 증오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3살 무렵 12살 난 어린 누이 동생을 서울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상경한 서울역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누이 동생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중까지 역 주변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그 누이를 만납니다. 서울역에서 멀지도 않은 양동 창녀촌에서였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얼굴 때문에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오빠를 먼저 알아본 누이 동생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출소하기만 하면 누이 동생을 잡아 죽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의 분노는 물론 서울을 향한 분노입니다. 서울은 잘못 겨냥한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서울의 얼굴이란 참혹하게 변해버린 누이 동생의 얼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그의 서울에 대한 징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참혹하게 변한 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빌딩이나 도로, 자동차, 교량 또는 화려한 쇼윈도의 진열 상품을 떠올리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서울이란 12살의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소녀를 10년 만에 창녀로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창녀로 변해버린 누이 동생의 참혹한 얼굴이 적어도 그에게는 서울에 숨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아픔이 과도하게 개입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잊고 있는 판단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적 기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중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복잡하게 그지없고 그만큼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마땅한 중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50가호로 이루어진 A, B 두 마을을 예로 들기로 하겠습니다. 각각 12살의 사고무친한 어린 소녀를 투입하고 10년 후 확인합니다. A 마을에서는 여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농협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데 비하여 B 마을에서는 술집 창녀로 변해 있다면 A, B 두 마을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판단 증거를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겐 지금도 서울의 모습이 이중적입니다. 서울의 연상세계에 누이의 얼굴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상세계에 사람을 심으려던 나의 노력은 결국 나에게 작은 위로와 작지 않은 고민을 남겨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그와의 개인적인 우정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인 우정 때문에 우리 시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가족일 터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계속 친구나 가족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사고가 주관적 감상에 기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어차피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독방의 고독한 공간에서 뜨겁게 해호한 나의 친구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친구들과의 재회였고 나 자신과의 뜨거운 해오였습니다. 자기 앞에 생에서 모모가 하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지, 슬프지만. 하늘 할아버지의 대답은 정답이 못 됩니다. 살 수 있다면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만이 아닙니다. 슬픔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